안녕하세요. 헬로아시아의 강효주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방송을 맞이하여 올해 일본 주식시장은 어떨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침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일본 출장도 다녀왔기 때문에 현지 의견까지 반영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일본 전반적인 주식시장 전망. 솔직히 일본 경기가 대단히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화랑이 될 거다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않고 일본 출장에서 만났던 일본, 미국, 홍콩 등 다양한 국가들의 운용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의 독주는 사실상 컨센서스가 돼버렸고, 그럼 나머지 자금을 자산 배분 관점에서 어느 국가에 넣어야 할까 고민을 해보면 일본 말고는 대체할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가가 미국 말고는 특별히 안 보이죠. 특히 아시아를 놓고 보면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마찰 때문에, 인도는 선진국이 잘 되면 신흥국은 부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불편한 요인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더라라는 거죠.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짜로 일본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일본 증시는 안 빠졌어요. 오히려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새로운 수급 주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실래요? 일본 수급 데이터 차트입니다. 8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주체가 보이죠? 맨 아래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기관 투자자. 이 기관 투자자를 세분화해보면 지금 보이는 차트와 같은데 기관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순매수 주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일반 기업체의 자사주 매입 수요가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 주식 하방을 막아주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밸류업 하면 보통 PB 1배, ROE 8%까지 올리는 거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요. 해당 지표들은 사실 행동 가이드라인이고 밸류업의 최초 목표이자 핵심은 지배구조 재편과 비효율 사업부 개편을 통해서 지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편에서 상호 출자 지분을 줄이는 걸 가장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어요. 상호 출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웬만한 나라는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 비중이 거의 23%나 되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뭐냐면 기업들이 금융당국 정책에 맞춰서 가지고 있던 상호 출자 지분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해당 지분 매각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PB와 ROE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덕분에 2024년 자사주 매입 규모가 거의 14조엔, 전년 대비 35% 넘게 늘어났고요. 중요한 건 이런 구조적 변화가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 줄여야 하는 상호 출자 비중 여전히 많은 데다가 밸류업 기준을 맞추지 못한 기업이 아직 거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많아요. 그런데 상장사들의 현금과 잉여 현금 흐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재원이 빵빵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만나고 왔던 도쿄 거래소가 투자자들로부터 상호 출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거나 소통이 부실한 기업에게 개선을 요구하라는 요청을 종종 받고 있다면서 밸류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라고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경기가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더라도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2025년 일본 주식시장의 하방을 막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토픽스 지수밴드 2650에서 2950포인트, 니케이 지수밴드 37,000에서 44,000포인트 예상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첨부되어 있는 연간 전망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지수 ETF를 살 게 아니라면 우리 더 궁금한 건 어떤 섹터, 어떤 테마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잖아요. 현지에서 2025년 일본 증시를 이끌어갈 재료로 빈번하게 언급되던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국말로 디지털 전환이죠. 저성장 국가임에도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실업률이 낮은 특이한 구조인데 이는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구인 난이도를 조사한 지표를 보면 끝없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 만큼 노동력 부족이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노동력 부족을 바로 해결하기 위한 키가 DX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난 일이 아닐 텐데도 올해 유독 DX가 부각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2025년이 일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모두 은퇴 시기로 접어드는 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년층 근무의 한계 시기를 75세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로자 관점에서도 근로의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다가 고용자 측면에서도 75세 미만 고용 니즈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 모두가 75세 이상으로 접어들면 노동력이 특히 부족해질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일본 정부도 2025년의 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올해까지 디지털 전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올해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내어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도 DX 테마가 부각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거죠. 산업별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대하는 분야는 교통, 물류와 금융 분야입니다. 물류 분야의 인력난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에 정부가 물류 운송업계에 초과 근무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인력 부족이 더욱 극심해졌어요. 최근 일본 택배 기업들 실적 보면 진짜 이익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량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요. 노동력을 대체할 자동화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기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일본은 현금을 사용하길 좋아하고 또 현금 사회를 바꿀 의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본 정부가 캐시리스 침투율 목표치를 발표하고 있었고 2030년까지 80%로 이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번에 미팅을 진행했던 전자결제 1위 기업 디지털 게라지에 따르면 일본 캐시리스 침투율이 2024년 말 38%에서 올해 50%까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고요. 물류 부분에서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물류 자동화, 현금을 대체할 전자결제 시스템 개발 기업, 그 외에 아직도 종이 서류의 결제를 받고 있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 기업관리 시스템을 공급해주는 클라우드 ERP 솔루션 기업들까지 DX는 2025년 연중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고 왔던 DX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 주가 차트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해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헬로아시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